뉴욕 증시는 제조업과 주택 경기 호전을 알리는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2% 밀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뉴욕 증시 급락과 달러와 강세 영향으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2.7% 떨어져 배럴당 68달러 5센트에 마쳤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외환 보유액은 2,454억 6천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79억 5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월간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국 시장의 8월 판매량이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47% 증가했고 기아차는 60% 이상 늘어서 양사를 합쳐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다우는 2% 가까이 밀려 185포인트 떨어진 9,310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주요 지지선이라 알려진 1,000선과 2,000선이 모두 붕괴되면서 장이 끝이 났었는데요. 무엇보다 은행, 보험주 등 금융주의 흐름이 역시나 전날에 이어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라든가 주택 관련 지표는 개선됐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어요. 예, 지금 이제 주요 지수들은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주요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금융주들이 약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1.96% 하락한 9,310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2% 하락한 1,968.89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주요 지표들이 다시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다우지수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다우지수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20일 이평선을 결국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주요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던 9,400선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저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금 약세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9,000포인트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은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다우지수는 장 초반 ISM 지수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금융주를 주도로 한 시장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지금 미국 증시 장 막판 들어서 큰 폭의 하락 혹은 장 마지막 밀어올리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장 같은 경우 계속적인 약세장을 보이면서 장중 내내 저가로 장 마감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흔한 저가 매수세도 장 막판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우 중심으로 일중 차트까지 한번 봤는데요. 전날에 특별히 차익 실현 권고 그리고 투자 의견 강등 등으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던 금융주가 이날 더 추가로 하락을 했죠. 예, 이제 지금 ISM 제조업 지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일 이제 오늘 마감했던 미국장이 아니라 전일 시장에선 투자 등급 하향으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러한 것들이 그 다음날 즉 오늘 마감했던 미국장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지금 KBW 은행 지수 같은 경우 6%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금융주의 하락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형국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AIG 같은 경우 전일 9.7% 하락했었지만 오늘 장에서도 21.5% 가까운 하락세를 이끌면서 시장의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AIG가 8월 달에 지금 3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AIG 하락세와 함께 다른 금융주들 또한 약세의 장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하향으로 인해서 7.3%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렸었던 CIT 그룹 또한 지금 15% 가까운 하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T그룹은 9%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장 초반 강세 움직임 또한
보여주었었지만 금융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겪으면서 결국은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6%,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4%대의 급락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런 투자 의견 하향과 함께 리지워스 펀드 매니저가 은행 업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던 것이 시장에서는 큰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한 부채들이 상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핑크빛 전망, 즉 이제 경제가 회복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과도하게 급락했던 만큼 지금 저가 매수세 그리고 이제 저가에 가까운 AIG 그리고 CT 같은 저가주들이 강한 급등으로 투기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결국 금융주가 주도하면서 약세 장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은행 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다우은행 일봉 지수 차트 흐름인데요. 지금 다우은행 일봉 지수 차트와 함께 다우 지수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은행 지수 또한 이제 계속적인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었지만 20일 이평선이 있는 이 부분, 즉 74포인트대, 75포인트대 부분을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지만 결국 이 부분이 오늘 다시금 또 추세가 깨졌을 경우 금융주가 한 단계 더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3월 이후에 랠리를 주도했던 은행주 중심의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다우가 2% 가까이 급락했다라고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다가 반짝 올랐던 것은 역시나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개선세를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결국 50을 넘겼죠.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구매자 지수가 좋게 나왔었던 만큼 ISM 제조업 지수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0을 넘을 거로 예상은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지만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8월 제조업 지수가 52.9%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월 48.9%에서 5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은 경기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19개월 만에 첫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무게가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경기 후퇴 국면이 2007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08년 1월 이후로 지금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경기 후퇴 국면이 2007년 12월 이후 다시금 이제 회복 기조로 전환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잠정 주택 판매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7월 건설 지출 또한 0.2%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미국장 하락했던 것은 시장이 경기 회복 국면 그리고 확장 국면으로 진입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빠르게 금융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강하게 급등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투매 물량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의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투매 물량이 진정된 국면 이후에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그리고 주택 경기 관련해서 지표가 좋았지만 가격 부담 그리고 금융주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결국 지수는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시장은 거의 다 이제 바닥을 좀 쳤다 혹은 회복 기조로 좀 들어섰다 하는 것이 간밤에 나왔던 지표를 통해서 조금 확인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밤 또 어떤 지표들이 예정을 하고 있나요? 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 지표의 발표와 함께 7월 제조업 수주 물량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PMI 제조업 지수 또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7월 제조업 수주 또한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치로 봤을 때 7월 제조업 수주는 0.4%로 나타났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5%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오늘 장 마감했던 미국장에서 발표가 있었던 7월 잠정주택 판매와 7월 건설 지출이 0.2%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MBA 주택융자 신청 지수 또한 시장 이전치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FOMC 의사락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ADP 8월 민간 고용 동향 또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실업률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관련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고 싶은데 역시나 유럽 쪽에서도 금융주 흐름이 좋지 못해서 2% 내외로 모두 밀렸어요. 예, 이제 유럽 증시 또한 이제 금융주의 주도로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장이 시작하기 전, 즉 이제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정규장 이전에 시작하는 장에서부터 AIG 그리고 여타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세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금융주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상품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가 나오면서 2%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영국은 1.8%, 프랑스 1.9%, 독일은 2.5%대 하락세를 이끌면서 시장의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영국 증시 또한 미 증시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한다고 하면 미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진입하느냐가 유럽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 증시가 약세 기조를 계속 보여줬을 경우 주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던 유럽 증시 또한 약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전날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졌었는데 간밤에 보니까 이제는 뭐 68달러 선까지 내려왔어요. 예, 이제 결국은 70불이 주요 이제 저항선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70불이 주요 지지선이 됐었는데 결국은 지금 중국 증시가 약세로 뛰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 증시의 약세와 함께 지금 달러 강세 기조가 유럽 유가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유가는 1.91달러 하락한 68불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헤지 펀드들이 롱 포지션에서 지금 이제 롱 포지션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미 증시가 계속적으로 약세장으로 전환됐을 경우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겠지만 지금 미 증시에 조금 더 자세히 쳐다봤을 경우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주도로 했었고 제조업 관련 업종들은 큰 폭의 하락세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경우 제조업이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 확장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는 것만큼 유가 또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지금 이 부근 내외에서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을 간다고 했을 경우 큰 폭의 하락 시 65불대 그리고 지금으로 봤을 땐 70불대를 돌파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금융주가 좀 흐름이 좋지 못해도 뉴욕 증시 내에서 제조업 관련 또 지수들이 또 잘 좀 버텨준다고 한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한 65달러, 70달러 선에서 좀 버텨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하반기 들어서 집값 잡겠다고요. 7월과 8월 잇따라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었는데 이제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말들이 많았죠. 결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그런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금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추가 주택시장 규제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어제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때문에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주택시장 대책을 놓고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외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따라서 시장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많은 오른 지역으로 서울의 강동구와 광진구, 그리고 양천구와 영등포구, 서대문구 연희동 등을 꼽았는데요. 특히 동대문과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은 재개발 호재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허경옥 기획재정부의 허경옥 제1차관 역시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국지적인 주택 투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허 차관은 서울 강남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일부 지역은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정부, 추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네, 추가 대책은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를 특정 지역에 대해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서 DTI 기준을 40%로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된 지역에선 집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자기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은행 빚을 지고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셈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강남 3구에만 이 DTI 40%라는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새롭게 이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가 정확한 발표를 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 중에 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강동구와 경기도 과천 지역이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선 재건축이 추진 중인 일부 소형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지난 6개월간 1억 원대의 대폭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이 최근에 많은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강남구의 경우 주택 가격 지수가 104.3을 보였고요. 네. 강동구에도 108.2를 보여서 비교적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과천시 같은 경우는 119.1을 보여서요.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앞으로 그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사철을 앞두고 학군 이사를 염두에 둔 분들이 새로 주택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서울 광진구와 양천구 등도 이번 규제에 새로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이 DTI 규제라는 게 정부가 원한다면 어느 곳, 어느 장소에나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DTI 규제는 투기 지역이나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정부는 지난 2002년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2003년에는 경기 인천 지역 중에서 도서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대거 해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수도권에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곳이 서울의 강남 3구, 즉 강남, 서초, 송파구 3개 구만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DTI 규제도 현재 이들 3개 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DTI 규제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이와 병행하거나 그에 앞서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다시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겠네요. 이 투기 과열지구라는 것도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건 역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일단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투기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투기 우려를 어떻게 판명할지가 또 문제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실적이 최근 2개월간 주택 공급이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넘어섰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즉 25.7평 이하의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혹은 둘째 조건이 있는데요.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나 주택 건설 계획 승인 실적이 최근 수년간에 급격히 하락했거나 주택 분양 계획 물량이 전월보다 30% 떨어진 지역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닐 경우 세 번째 조건이 부합돼야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조건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 전매 행위 등으로 인해서 주거 불안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역일지라도 시도의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의 이하를 밑돌아야 하고요. 아닐 경우에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자 1순위에 비해서 주택 공급 물량이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보죠. 어제 이제 정부가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했었는데 다시금 2%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추석 앞두고 서민들의 지금 고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잠시 1%로 떨어졌던 물가가 지난 8월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대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이 어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4를 기록해서요. 지난 8월보다 2.2%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 2월부터 꾸준히 하락했어요. 지난 7월에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8월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는지요? 네, 아무래도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상품의 올 8월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9% 올랐는데요. 그중에서도 요리의 단골 재료로 많이 쓰이는 파의 경우 물가지수가 무려 67.7%나 상승했습니다. 또 갈치와 우유가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국산 쇠고기는 11.8%, 식용유는 14.8%가량 가격 지수가 올랐습니다. 공공서비스 가격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는데요. 지난 8월에 택시요금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7.7% 뛰었고요. 도시가스도 9.4%나 올랐습니다. 네, 택시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같은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도 역시나 물가 상승을 좀 부추기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현재의 물가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상승이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물가는 당분간 다소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2%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농산물 가격과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의 추라가 집중되는 9월에 이 가격이 다소 오르겠지만 9월이 지나고 나면 해당 상품들의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택시요금 역시 당분간 추가 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물가의 불안 요소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달 초면은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네. 제수용품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추석 효과와 환율 그리고 해외 원자재 시장 요인을 고려할 때 물가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대해 낙관할 것만이 아니고 주요 품목의 가격 인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이번엔 좀 밝은 기업 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기업들의 2분기 이제 성적표랄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수익성 그리고 재무 구조가 모두 개선됐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 구조가 지난 2분기에 들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국내 1,512개 기업을 분석한 2분기 경영 분석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비중이 5.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1%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특히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당 비중은 올 2분기에 7.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분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는 게 하는 측의 설명입니다. 또 이들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도 2분기에는 108.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분기보다 7%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들 실적 호전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데 때마침 삼성전자도요 내년부터는 비상 경영 체제를 종료하고 정상 경영으로 돌입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민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6개월간 랠리를 펼친 가격 부담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급락했습니다. 다우는 2% 가까이 밀려서 185포인트가 떨어진 9,310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모두 2,000선 그리고 1,000선이 붕괴되면서 장이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급락을 주도했던 원인은 금융주 중심의 하락이었는데요. 물론 주택 관련 지표라든가 제조업 관련 지표는 모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중심의 불안이 더 지수를 압박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많이 빠졌지만 우리가 견주한 것은 미국 탓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밤에 미국이 급락해서 말이죠. 우리 장은 또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